나는 위기가 끝났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신호라는 사실을 여러 번 목격해왔다. 2022년 여름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은 물가를 잡기 위해 고통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문장은 위기의 종료가 아니라 다른 현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같은 시기 프랑크푸르트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긴축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는 그 발언들의 온도를 기록했다. 시장은 안도했고 지수는 반등했다. 하지만 CDS는 조용히 벌어졌고 달러 환율은 다시 꿈틀거렸다. 서울에서는 이창용이 물가와 금융 안정을 동시에 언급하며 균형을 말했지만 금리는 이미 가계의 숨을 조이고 있었다. 당신이라면 그때 무엇을 봤을까? 나는 숫자 뒤에 선택을 본다. 금리라는 레버가 당겨질 때 유동성은 누구의 손을 먼저 놓는지. 위기가 끝났다는 말이 울릴수록 다른 현실은 더 조용히 움직인다. 나는 그 침묵을 따라가려 한다. 위기의 징후는 늘 말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드러난다. 1997년 가을 서울의 회의실에서 김대중은 취임도 하기 전부터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외환 보유액은 빠르게 줄었고 환율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다. 그 무렵 워싱턴에서 미셸 캉드시는 조건을 명확히 했다. 고금리 긴축 구조 조정.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CDS는 급등했고 기업 어음은 멈췄다. 나는 그때 현장에서 들리던 소리를 기억한다. 위기는 관리 가능하다는 말과 달리 유동성은 이미 말라가고 있었다. 금리가 오르자 부동산 거래는 끊겼고 환율 변동은 가계의 달러 부채를 현실로 끌어냈다. 정책 결정은 차트로 보였지만 시장 반응은 사람의 얼굴로 나타났다. 당신이라면 그때 고금리를 받아들였을까? 나는 기록한다. 징후는 항상 먼저 왔고 경고는 늘 충분했다는 사실을. 금리 충격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단순하지만 잔인하다. 나는 오래전 기록을 다시 펼친다. 1980년대 초 폴 볼커는 물가를 꺾기 위해 기준금리를 두 자릿수로 밀어 올렸다. 인플레이션은 꺾였지만 신흥국의 달러 부채는 숨을 멎게 했다. 수십 년 뒤 위기 이후를 수습하던 벤 버냉키는 반대로 유동성을 풀었다. 그 유동성은 다시 레버리지로 쌓였다. 내가 추적한 경로는 이렇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먼저 흔들리고 은행의 대출 기준이 바뀐다. 환율은 달러 쪽으로 기울고 CDS는 국가의 체력을 묻는다. 부동산은 가장 늦게 반응하지만 한 번 멈추면 깊다. 정책은 평균을 겨냥하지만 충격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전달된다. 당신이라면 이 레버를 언제 얼마나 당겼을까? 나는 숫자보다 그 선택의 타이밍을 기록한다. 글로벌 비교는 언제나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마우리시오 마크리는 금리를 60% 가까이 끌어올리며 시장의 신뢰를 되찾으려 했다. 동시에 재무장관 니콜라스 두호브네는 재정 긴축을 약속했다. 환율은 잠시 멈췄지만 CDS는 다시 벌어졌고 자본은 떠났다. 2010년 아테네에서는 거르거스 파판드르가 긴축을 발표했고 유럽에서는 앵겔라 메르켈이 조건을 관리했다. 결과는 같았다. 금리는 정책의 언어였고 시장은 불신으로 답했다. 실업률은 치솟고 부동산은 붕괴했다. 나는 묻는다. 같은 처방이 왜 다른 상처를 남겼을까? 숫자보다 신뢰의 속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면 위기는 언제나 글로벌 파도의 속도로 도착하지 않았다. 2022년과 2023년 사이 서울의 회의 테이블에서 이창용은 금리 인상 속도를 두고 고민했다. 같은 시기 기획재정부에서는 추경호가 재정의 역할을 언급했다. 정책은 신중했지만 시장은 조급했다.
기준금리가 오르자 변동금리 대출을 쥔 가계부터 흔들렸다. 환율은 달러 강세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기업의 외화 차입 비용은 눈에 띄게 뛰었다. CDS는 조용히 한국의 위험을 다시 계산했다. 부동산 거래량은 얼어붙었고 유동성은 안전자산으로 숨어들었다. 나는 현장에서 들은 질문을 잊지 못한다. 이번엔 정말 다를까요? 정책의 언어와 시장의 체감 사이 그 간극이 위기의 온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나는 다시 확인했다. 터키의 사례는 금리가 어떻게 신뢰를 무너뜨리는지 보여준다. 2021년 앙카라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은 고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만든다고 주장하며 인하를 압박했다. 중앙은행 총재였던 나지 아그발은 물가를 이유로 반기를 들었다가 교체됐다. 그날 이후 리라는 급락했고 환율은 정책을 조롱하듯 움직였다. 금리는 내려갔지만 CDS는 치솟았고 달러화 부채를 가진 기업과 가계는 즉시 타격을 받았다. 부동산 가격은 명목으로 올랐으나 실질 구매력은 무너졌다. 나는 이 연결고리를 기록한다. 정책 결정이 신호를 바꾸면 시장은 속도로 답한다. 당신이라면 정치적 압박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금리를 낮추는 용기와 신뢰를 지키는 비용 그 사이에서 개인의 삶은 언제나 마지막에 계산된다. 베네수엘라를 추적할 때 나는 늘 정책의 언어가 어떻게 화폐를 파괴하는지 본다. 2013년 이후 니콜라스 마두로는 가격 통제와 통화 발행으로 위기를 봉합하려 했다. 중앙은행을 이끌던 넬손 메렌테스는 유동성 확대를 선택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환율은 통제 밖으로 튀었고 CDS는 사실상 의미를 잃었다. 금리는 지표로서 기능을 멈췄고 부동산은 화폐 대체제가 되었다. 그리스의 기억도 겹친다. 2015년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긴축 거부를 외쳤고 유럽에서는 마리오 드라기가 무엇이든 하겠다고 선언했다. 말은 시장을 진정시켰지만 은행 창구 앞의 줄은 길어졌다. 정책은 평균을 말하고 개인은 내일의 현금을 묻는다. 당신이라면 통제와 신뢰 중 무엇을 선택했을까? 나는 그 질문이 화폐의 운명을 가른다고 믿는다. 개인의 삶으로 시선을 낮추면 위기는 숫자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로 다가온다. 1997년 겨울 서울에서 이현재는 금융구조조정을 밀어붙였고 청와대에서는 김대중이 대국민 담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금리는 급등했고 환율은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방치됐다. 정책 결정 직후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기업 대출은 끊겼고 CDS는 한국의 회복을 의심했다. 그 여파는 몇 달 뒤 가계로 전해졌다. 변동금리 대출을 아는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부동산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자산이 됐다. 나는 당시 상담 창구에서 들었던 말을 기억한다. 금리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정책은 단기 안정을 선택했지만 개인은 장기 생존을 계산하지 못했다. 당신이라면 그때 빚을 줄였을까 아니면 버텼을까? 위기는 항상 뒤늦게 개인의 시간을 앗아간다. 위기가 반복될수록 정부의 선택은 더 정교해 보이지만 실수의 여지는 늘 남는다. 2020년 팬데믹 국면에서 문재인은 확장 재정을 택했고 재정 당국의 중심에 있던 홍남기는 속도를 관리하려 했다. 유동성은 빠르게 풀렸고 금리는 역사적 저점으로 내려갔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고 가계 부채는 눈에 띄게 불어났다. 그때 나는 숫자보다 표정을 기록했다. 대출 창구 앞의 불안과 자산 시장의 환호가 동시에 존재했다. 시간이 흘러 긴축이 시작되자 환율은 달러 쪽으로 기울었고 CDS는 다시 질문을 던졌다. 정책의 선의가 시장의 레버리지를 키운 순간 개인의 선택지는 좁아졌다. 당신이라면 그 유동성을 어디에 두었을까? 나는 그 질문이
위기의 씨앗이 된다고 믿는다. 금리는 결국 국가의 신용을 시험하는 도구가 된다. 2012년 런던에서 마리오 몬티는 재정 균형을 약속하며 시장을 설득하려 했고,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마리오 드라기가 유로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 발언 하나로 국채 금리는 내려왔지만 실물 경제의 통증은 남았다. 나는 같은 해 마드리드와 로마의 차트를 나란히 놓고 보았다. CDS는 발언에 반응했지만 은행 대출은 느리게 풀렸다. 금리가 내려가도 신용 스프레드는 개인에게 남아 있었다. 자영업자는 자금 회전을 계산했고, 가계는 변동금리의 다음 고비를 묻기 시작했다. 정책은 말로 시간을 벌었지만 시간은 비용으로 바뀌었다. 당신이라면 말의 힘을 얼마나 믿었을까? 나는 위기가 끝났다는 선언보다 그 다음 분기의 현금 흐름을 더 신뢰해왔다. 위기의 중간 국면에서 나는 늘 재무의 언어를 확인한다. 통화가 방향을 틀 때 재정은 뒤늦게 계산서를 받는다. 워싱턴에서 제닛 옐런은 국채 발행 일정과 유동성 흡수의 균형을 설명했다. 같은 시기 국제회의에서 라구람 라자는 금융 시스템의 취약한 고리를 경고했다. 금리가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되면 은행의 자본 비율보다 먼저 기업의 현금 흐름이 마른다는 이야기였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장당히 금리차는 왜곡됐고 환율은 안전자산을 향해 기울었다. CDS는 국가보다 산업을 먼저 가려냈다. 나는 현장을 떠올린다. 재무당국의 선택은 국채 시장에서 평가받고 그 평가는 대출 금리로 전가된다. 개인은 선택하지 않은 비용을 감당한다. 당신이라면 재정의 완충을 어디까지 허용했을까? 나는 위기의 한가운데서 통화보다 재정의 타이밍이 삶을 더 깊게 흔든다는 사실을 다시 적어둔다. 위기는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연결부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2008년 가을 워싱턴에서 헨리 폴스는 리먼 브라더스를 살릴지 말지의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같은 순간 뉴욕 연준을 이끌던 티머시 가이트너는 유동성 경색이 금융 전반으로 번질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다. 선택은 명확해 보였지만 결과는 복잡했다. 리먼이 무너지자 시 DS는 폭발했고 은행 간 자금 시장은 멈췄다. 금리는 중앙은행이 내렸지만 실제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라갔다. 나는 그 시기를 기록하며 하나를 배웠다. 정책은 시스템을 구하지만 개인의 신용은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신용카드 한도가 줄고 주택담보대출은 재심사 대상이 되었다. 당신이라면 그때 금융 시스템을 구하는 선택에 동의했을까? 나는 여전히 묻는다. 시스템의 생존과 개인의 생존 사이 어느 쪽이 먼저여야 했는지를. 한국 경제의 체질을 점검할 때 나는 늘 외환시장을 먼저 본다. 2022년 말 원화가 급격히 약세로 기울던 시기, 이창용은 외환시장 안정 조치를 언급했고 기재부에서는 추경호가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환율은 잠시 숨을 골랐지만 달러 유동성의 비용은 남았다. 기업의 외화 차입 금리는 올랐고 CDS는 한국의 펀더멘털을 다시 묻기 시작했다. 나는 수출 기업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봤다. 환율 상승은 매출을 키우지만 금융 비용은 더 빠르게 불어났다. 금리와 환율의 교차점에서 부동산과 설비 투자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정책의 언어는 안정이었지만 시장의 언어는 비용이었다. 당신이라면 이 환율을 기회로 봤을까? 아니면 위험으로 봤을까? 나는 그 판단의 차이가 위기의 깊이를 가른다고 믿는다. 가계의 생존은 언제나 가장 늦게 조명된다. 2023년 초 국회 보고에서 이복현은 연체율의 미세한 상승을 언급했다. 같은 시기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이창용이 가계부채의 질을 강조했다. 기준금리는 고점 부근에 머물렀고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는 매달 체감됐다. 시장의 반응은 느리지만 확실했다.
소비는 줄고 자영업자의 현금 흐름은 빡빡해졌다. 부동산 가격은 보합처럼 보였지만 거래량은 말라갔다. CDS는 국가보다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먼저 반영했다. 나는 한 상담 창구에서 들은 말을 기록한다. 금리가 내려간다길래 버텼는데 내려오기 전에 숨이 찼어요. 정책은 평균을 다루지만 가계는 최저점을 산다. 당신이라면 그 시점에 고정금리로 갈아탔을까? 나는 위기의 결말이 통계가 아니라 매달 납부일의 선택에서 갈린다는 사실을 다시 적어둔다. 기업의 생존은 가계보다 먼저 숫자로 드러난다. 2023년 하반기 서울의 간담회에서 최태원은 자본 비용의 상승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같은 시기 금융권에서는 이복현이 PF 익스포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리가 높은 상태로 고착되자 회사채 스프레드는 먼저 벌어졌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우량 기업도 차환 비용을 다시 계산했고 중소기업은 만기 연장을 고민했다. 환율 변동은 수입 원가를 흔들었고 CDS는 산업별로 차이를 만들었다. 나는 현장의 메모를 다시 본다. 설비 투자는 연기되고 부동산 담보 가치는 재평가됐다. 정책은 유동성 지원을 말했지만 은행의 대출 문턱은 높아졌다. 당신이라면 이 시점에 투자를 멈췄을까? 아니면 버텼을까? 나는 위기가 끝났다는 말 뒤에서 기업의 현금 흐름이 먼저 답을 내린다는 사실을 기록한다. 나는 위기의 말미에서 늘 국가의 선택이 개인의 선택으로 전가되는 순간을 본다. 2001년 아르헨티나에서 도밍고 카발로는 페소와 달러의 고정 환율을 끝까지 지키려 했다. 대통령 페르난도 데라루아는 예금 인출 제한을 승인했다. 그 결정 직후 시장은 폭발했다. 환율은 통제를 벗어났고 CDS는 국가 부도를 가격에 반영했다. 은행 창구 앞에서 사람들은 현금을 요구했고 중산층의 저축은 하루아침에 묶였다. 나는 그 장면을 기록하며 한 가지를 확인했다. 정책은 시스템의 균형을 말하지만 개인은 내일의 생활비를 묻는다는 사실이다. 고정환율이라는 약속이 무너질 때 부동산과 급여 연금의 가치도 함께 흔들렸다. 당신이라면 그때 예금을 묶는 결정을 이해했을까? 나는 위기가 끝났다는 선언이 나오기 직전 가장 위험한 선택들이 이뤄진다는 점을 다시 적어둔다. 그리스의 긴 밤을 떠올리면 위기는 늘 정치의 언어로 포장된다는 사실을 느낀다. 2015년 아테네에서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채권단과의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국민 투표를 선택했다. 결과는 정치적 승리처럼 보였지만 시장은 달랐다. 은행은 문을 닫았고 인출 한도는 일상이 되었다. CDS는 협상의 언어를 무시했고 환율과 국채 금리는 냉정했다. 나는 당시 소상공인의 메모를 다시 읽는다. 오늘도 현금이 없다. 금리는 중앙은행의 영역이었지만 현금 흐름은 거리의 문제였다. 정책은 주권을 말했지만 개인은 카드 결제를 걱정했다. 당신이라면 그 선택을 지지했을까? 나는 위기가 정치적 용어로 설명될수록 경제적 비용은 더 개인에게 전가된다고 믿는다. 터널의 끝에서 나는 다시 질문으로 돌아온다. 2024년 초 워싱턴에서 제롬 파월은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 프랑크푸르트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데이터 의존을 강조했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미리 가격에 반영했고 환율과 자산 가격은 먼저 움직였다. 하지만 CDS는 완화되지 않았고 유동성의 비용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나는 한국의 장부를 다시 펼친다. 이창용이 말한 안정과 추경호가 말한 재정의 여지는 개인의 납부일 앞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위기가 끝났다는 말은 언제나 먼저 나온다. 그러나 다른 현실은 늘 한 분기 뒤에서 움직인다.
당신이라면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겠는가? 나는 그 질문을 남기고 기록을 잠시 멈춘다. 나는 마지막 장면에서 늘 같은 기록으로 돌아온다. 위기는 끝났다는 문장이 화면을 채울 때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다. 1997년에 김대중은 고통을 감수하는 선택을 했고 2024년에 제롬 파월은 시간을 벌기보다 신뢰를 택했다. 같은 시기 서울에서 이창용은 안정의 언어를 고집했고 유럽의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데이터의 냉정을 말했다. 시장은 앞서 움직였고 CDS와 환율은 말보다 빠르게 답했다. 부동산은 침묵했고 가계의 납부일은 다가왔다. 정책 결정은 차트로 남지만 개인의 선택은 밤을 줄인다. 당신이라면 지금 무엇을 믿겠는가? 선언인가? 현금 흐름인가? 나는 위기가 끝났다는 말, 뒤에서 움직이는 다른 현실을 계속 추적할 것이다. 여기서 질문만 남긴다. 다음 분기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 나는 기록을 끝내기 전 한 번 더 시간을 되돌린다. 2009년 위기 이후 벤 버냉키는 양적 완화를 선택했고 그 유동성의 파도는 전 세계로 번졌다. 수년 뒤 그 파도를 되돌리던 이는 제롬 파월이었다. 선택은 이어지고 비용은 이동한다. 서울에서는 이창용이 긴축의 끝을 제고했고 국회 밖에서는 가계가 체력을 점검했다. 환율은 안정과 불안 사이를 오갔고 CDS는 조용히 기준선을 다시 그렸다. 부동산은 숫자보다 시간을 요구했고 유동성은 가장 늦게 도착했다. 나는 묻는다. 위기는 정말 끝났을까? 아니면 이름만 바뀌었을까? 정책은 다음 결정을 준비하고 개인은 오늘을 산다. 이 기록의 마지막 질문은 여전히 같다. 당신이라면 지금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